나의 심장, 조선으로 가다. 길상을 조선 땅으로 보낸 후 나의 심장은 쪼개어진 것 같았다. 나의 심장의 반쪽은 만주에 남아 돈을 지켰고 나머지 반쪽은 그의 등 뒤에서 험난한 남도 길을 따라갔다. 나는 이제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나는 재력을 지배하는 냉철한 최서희의 삶, 다른 하나는 나의 투사, 길상의 안위를 염려하는 한 여인의 삶. 나는 그에게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의 말에는 명령이자 애원,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다. 만주에서 돈의 흐름이 막히면 조선의 투쟁도 멈춘다. 그의 생명이 끊어지면 나의 독립운동도, 나의 삶도 멈춘다. 나의 심장을 둘로 쪼개어 하나는 간도에 묶어두고 하나는 조선 땅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 했다. 나의 심장을 쪼개어 바치리까. 이것이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해 치러야 할 가장 잔인한 대가였다. 나는 매일 밤 그가 보낸 간략한 보고서 속에서 그의 숨소리를 찾아내려 애썼다. 길상이 떠난 후 나는 만주 사업체를 더욱 철저히 단속했다. 길상이 없는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관원들에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치명적인 틈이었다. 나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잠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더욱 냉혹한 지배자가 되어야 했다. 나의 눈빛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강철이 되었다. 길상이 떠나자 나는 회계장부를 3번씩 확인하고 모든 거래를 최소 2단계의 비밀 장부로 이중 기록했다. 눈에 보이는 사업체는 일상적인 무역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가장 큰 수익은 은밀한 환전과 금괴 거래에서 나왔다. 일본의 감시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나의 주변을 덮쳤다. 나는 거미줄에 걸린 먹이가 아닌 거미줄의 장력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나의 집무실에는 낮에도 창문이 닫혀 있었고 나는 오직 돈의 흐름과 만주의 정세라는 두 개의 차가운 진실만을 마주했다. 나는 철저히 고독했고 그 고독 속에서 나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길상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길상의 여정은 아득한 구만리 장천을 나는 한 마리 외로운 새와 같았으리라. 그 드넓고 위험한 하늘 아래 그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밀정들의 칼날을 피해야 했다. 간혹 도착하는 그의 동지들의 전원 속에서 나는 조선 땅의 정세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곳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위험이었고 길상에게는 사명이었다. 나는 그 새가 무사히 날개를 접고 돌아오기를 오직 간절한 기원으로만 지켜볼 수 있었다. 나는 황국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의연하게 설명했지만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황국은 나의 냉정함 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묻고 있었다. 나는 황국에게 흔들림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곧 아버지, 길상에게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나의 기원은 공허한 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주에서 내가 매일 밤마다 짜내는 치밀한 계획이었고 길상의 무사 귀환을 위한 재정적 방패였다. 만주는 늘 풍운의 중심이었다. 길상이 떠난 후 간도에는 일본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고 독립운동 단체 내부의 불신과 갈등도 깊어졌다. 화재 사건 이후 노출된 나의 사업체는 이미 거대한 표적이 되었다. 나는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모든 현금을 금괴나 외화로 바꾸어 은밀한 통로로 숨겼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지만 돈의 흐름은 붙잡을 수 없다. 이 풍운 속에서 나는 냉정한 전략가가 되어 적들이 나의 사업의 겉모습만을 보게끔 위장했다.
길상이 조선에서 피를 흘린다면 나는 만주에서 돈이라는 피를 흘려 그를 지켜야 했다. 나는 이 모든 혼란을 지배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짊어진 토지의 무게였다. 만주의 독립운동은 단결을 외쳤으나 그 내부는 언제나 파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따랐고 그 그림자 속에는 독립을 팔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우글거렸다. 나는 이 모든 불안정성을 나의 이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의 화폐 가치가 요동칠 때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들여 가장 높은 곳에서 팔아치웠다. 나의 재산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불어났다. 그 돈은 더러웠고 잔인했지만 조국의 해방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한 필수적인 무기였다. 나는 이 피의 돈을 죄책감 없이 움켜쥐었다. 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심장은 길상에게 보내는 뜨거운 불꽃을 담고 있었다. 아들 황국은 여전히 회영루와 송장환 교사를 쫓았다. 나는 황국의 발이 붙도록 걷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신은 이념의 신발이 그의 현실이라는 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평등을 외치는 신발을 신었으나 너의 발은 최참 판댁의 특권이라는 가죽으로 쌓여 있다. 너의 이상은 아름다우나 현실은 너를 돈으로 규정한다. 신발이란 발에 맞아야 하는 법이다. 나는 내가 그 신발을 벗어던지고 나의 길을 따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 신발이 너를 어디로 이끌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너의 뜨거운 발이 결국 이 시대의 차가운 눈밭을 밟고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나는 황국의 이상주의를 존중하되 그를 현실의 가장자리에서 잡아당겼다. 너의 아버지는 예술가였으나 지금은 투사가 되어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내가 그 순진한 신발을 신고 무방비 상태로 덫에 걸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아버지의 헌신을 돈으로 지탱하는 나의 고독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우리의 투쟁은 이념의 논쟁이 아닌 생존과 재력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너는 아직 나의 토지의 무게를 짊어지기에는 너무 어렸다. 자금줄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나는 국경 무역의 중심지인 회령으로 비밀스러운 나들이를 감행했다. 겉으로는 새로운 무역 품목을 탐색하는 상인이었으나 실제로는 길상에게 보낼 마지막 자금 통로를 구축하는 임무였다. 회령의 장터는 조선과 만주의 경계에서 피어난 욕망의 축제였다. 나는 그 탐욕의 눈빛들 속에서 가장 냉철하게 움직여야 했다. 회령 나들이는 나의 굳건한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지만 길상의 안전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었다. 오직 나의 치밀한 계획만이 그를 지켜줄 수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길, 북풍이 불어오는 길목에서 길상의 생명을 담보로 쥔 듯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회령은 탐욕의 심장이었다. 일본 관원과 중국 군벌, 그리고 조선인 상인들이 뒤섞여 이익을 쫓았다. 나는 그곳에서 미스터리라는 새로운 환전책을 만났다. 그는 이중 삼중으로 위장된 인물이었으나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돈을 향한 순수한 열망을 읽었다. 나는 그 열망을 믿었고 그를 나의 마지막 비상 통로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에게 엄청난 현금을 넘기면서도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나의 시선은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나의 돈은 이제 길상의 생명줄이 되었다. 나는 그 생명줄을 이 탐욕의 땅에 단단히 묶어두고 돌아왔다. 회령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수많은 뜨내기꾼들을 만났다. 독립운동을 위장한 사기꾼, 일본 관원의 끈앞을,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한모 잡으려는 투기꾼들.
만주는 언제나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위험한 도가니였다. 나는 그들의 눈빛만 보고도 그들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그들과 거래하면서도 그들에게 나의 진정한 목적을 절대 노출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나의 은밀한 사업을 키워나갔다. 이 뜨내기꾼들은 만주의 풍경이었고 나는 그 풍경 속에서 가장 은밀한 투쟁을 벌이는 존재였다. 만주에서의 생존은 곧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마치 짐승의 무리 같았으나 짐승의 습성을 아는 자만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심어주었고 그들의 입을 통해 나의 사업은 합법적인 큰 물줄기로만 알려지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헛소문이야말로 나의 가장 훌륭한 방패였다. 어느 날 황국이 송장환 교사에게 줄 목도리를 떠달라 청했다. 솜씨가 좋은 나는 말없이 털실을 가져와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목도리를 뜨면서 황국을 향한 어머니의 정과 길상을 향한 아내의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이 목도리는 송장환의 목을 따뜻하게 하겠지만 나의 마음속으로는 길상의 목을 감싸주기를 바랐다. 차가운 북풍 속에서 그는 얼마나 고단할까. 이 실타래가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인연처럼 그의 몸을 단단히 묶어주기를 염원했다. 목도리는 나의 억눌린 정염이자 무사 귀환을 바라는 나의 비밀스러운 기도였다. 털실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념과 현실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황국은 이 목도리에 따뜻한 정의를 담으려 했으나 나는 이 목도리가 비정한 현실의 추위를 막아줄 수 없음을 알았다. 목도리는 결국 무기가 될 수 없다. 길상이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안이 아닌 날카로운 칼과 숨 쉴 공간을 마련해줄 돈이었다. 나는 목도리를 뜨는 동안에도 다음 달의 자금 흐름과 환율 변동을 계산하고 있었다. 나의 노동은 감정의 해소가 아닌 투쟁의 연장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실타래처럼 엮어 단단히 매듭지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길상이 떠난 후 가장 깊고 간절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귀마동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말이 돌아오는 마을. 길상이 무사히 돌아오는 마을. 꿈속에서 길상은 지친 몸으로 나에게 돌아왔다. 그의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국 해방이라는 대의를 완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꿈속에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지친 몸을 안아주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꿈이라는 덧없는 위안 앞에서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했다. 길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의 귀마동은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살아야 했다. 꿈속에서 그의 얼굴을 만졌을 때의 생생한 온기가 아침까지 나의 손끝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붙잡고 길상이 돌아올 확실한 날을 기다렸다. 나의 모든 투쟁은 이 귀마동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길상이 떠난 후 일본 관원의 주구의 무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의 사업체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은 조선인들의 피를 팔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경멸했지만 그들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그들의 눈을 속여 나의 진정한 자금 통로를 숨겼다. 그들은 나를 돈의 눈먼 여인으로만 여겼다. 나는 그 오해를 즐겼다. 나의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와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주구의 무리가 짖을수록 나의 투쟁은 더욱 은밀하고 깊숙이 진행되었다. 나는 그들 중 가장 악랄하고 탐욕스러운 자를 골라 미끼로 던져주었다.
그들에게 거짓 정보와 위장된 이익을 제공하여 그들이 나의 진짜 사업을 놓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착각했으나 그들은 나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가련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나는 그들을 이용해 일본 관원의 정보망을 역으로 감시하고 길상의 귀국 경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결국 송장환 교사가 일본 관원의 덫에 걸려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는 단순한 독립운동가 한 명의 체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황국이 드나들던 회영루와 나의 자금줄이 노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다. 송장환은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배신이라는 현실의 덫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곧바로 황국에게 송장환과의 모든 접촉을 끊도록 명령했다. 나의 아들은 분노했지만 나는 냉정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독립운동의 덫에서 건져내야 했다. 송장환이 덫에 걸린 후 나는 길상에게 보낼 마지막 자금을 서둘러 인편에 보냈다. 이제 만주에서의 나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나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만주 땅이 나의 영원한 토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송장환이 잡혔다는 정갈이 도착했을 때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나의 첫 번째 행동은 모든 금고와 비밀 장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나는 황국에게 송장환을 구하려 한다면 너는 자살하는 것과 같다. 너의 죽음은 너의 아버지의 투쟁을 헛되이 만든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황국은 나를 비정한 어머니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정을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의리임을 알았다. 송장환의 희생은 헛되지 않도록 나는 그의 체포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길상에게 비상 신호를 보냈다. 우리의 토지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떠돌이가 되어야 했다. 나의 마음은 피폐했지만 그 피폐함 속에서 나는 투쟁가로 더욱 굳게 섰다. 길상이 보낸 마지막 전언은 조선 남도의 어둠 속 투쟁을 담고 있었다. 그와 그의 동지들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해가 지고 세상이 잠들 때 그들은 총과 이념을 들고 조국의 새벽을 준비했다. 나는 만주에서 그들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따라갔다. 길상은 조선에 도착하여 땡땡이 중이라 불리는 스님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겉으로는 유랑하는 승려였으나 사실은 독립 자금을 운반하고 연락을 취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나는 이처럼 평범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독립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달았다. 길상은 그 땡땡이 중을 통해 나의 돈을 무사히 지하 조직에 전달할 수 있었다. 나의 사업은 이제 조선의 민중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 땡땡이 중이 짊어진 행랑에는 낡은 불경만이 아닌 조선의 희망과 나의 돈이 함께 담겨 있었다. 길상은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룻배를 이용해야 했다고 보고했다. 나룻배는 조심스러운 은밀한 이동 수단이었다. 강을 건너는 행위는 곧 죽음의 경계를 넘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가 나룻배 위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비장했을지 짐작했다. 나룻배는 길상에게 도망의 도구가 아닌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으리라. 나는 그 강물 소리를 만주 땅에서도 듣는 듯했다. 그 나룻배 위에서 길상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비장함을 끌어안았을 것이다. 그가 건넌 강물은 단순히 조선의 강이 아닌 운명의 강이었다. 길상이 관여한 산청장의 살인 사건 소식이 은밀히 만주까지 전해졌다. 일본 관원이나 밀정을 처단한 냉혹한 행동이었다. 길상은 원래 생명을 귀하게 여기던 예술가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살인이라는 핏빛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나는 길상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나의 돈이 그를 그 잔인한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내 냉정해졌다. 독립운동은 숭고한 대의를 위한 필연적인 희생과 폭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나는 길상의 고독한 칼을 묵묵히 지지하는 냉정한 방패가 되어야 했다. 길상의 손에 피를 묻게 한 것은 나의 운명이었다. 길상을 투사로 만든 것은 나의 복수심과 조국 해방이라는 염원이었다. 그의 보고를 읽으면서 나는 그의 손에 묻은 피의 비릿함을 간접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일본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생명과 토지에 비하면 이 살인은 정당한 심판에 불과했다. 나는 길상이 그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의 모든 재산을 걸어 그의 도덕적 짐까지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살인은 더러웠으나 그 살인이 훗날 깨끗한 조선의 땅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피의 돈을 계속 댈 것이다. 길상이 접촉한 동지들 중에는 개화당의 반개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독립을 이루되 그 문명의 탐욕과 이기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서 돈을 지배하는 여인이었다. 나는 개화 그 자체였으나 나의 목적은 반개화였다.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제국주의의 탐욕을 무너뜨리는 것. 그들의 주장은 나의 생존 방식이 곧 투쟁 방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나의 아들 황국에게도 이 양면적인 진실을 가르쳐야 했다. 나는 돈의 힘을 알았고 돈의 비정함을 알았다. 진정으로 해방된 나라란 돈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나라여야 했다. 마침내 길상은 독립운동 자금 전달 임무를 완수하고 귀향의 길에 올랐다는 짧은 전언이 도착했다. 귀향? 이 두 글자는 나에게 해방과 새로운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이제부터는 조선 전역에 깔린 감시망을 뚫고 안전하게 만주로 돌아와야 했다. 나는 모든 사업체의 비상계획을 발동시켰다. 만약 그가 붙잡힌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구출해야 했다. 나의 투쟁은 이제 수성을 넘어 공격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였다. 조선 땅에서 만주로 넘어오는 길은 죽음의 포위망을 뚫는 것과 같았다. 길상이 숨어 지냈다는 쪽가니 집은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민중의 보금자리였으리라. 그곳은 일본 관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을 것이다. 길상은 그곳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는 나의 돈이 그들의 피와 땀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내가 만주에서 겪는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다. 쪽가니 집의 정은 나의 차가운 재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인간적인 따뜻함을 상징했다. 길상의 귀향길에는 호러미와 기생들이 조력자로 등장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멸시받는 여인들. 그들은 길상에게 잠자리와 은신처,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나는 최참판 댁의 주인이었으나 저들은 조선이라는 집의 가장 낮은 문지방이었다. 독립운동은 저들의 헌신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나의 강인함과 재력으로 저들의 헌신을 결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저들의 투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민족혼의 뿌리였다. 그들의 눈물과 희생이 나의 냉철한 사업보다 더 순수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길상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길상의 최종 출발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이제 국경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길상이 움직이는 경로를 예측하며 만주에서 그를 맞이할 비밀 기지와 호위 인력을 치밀하게 배치했다. 최서희 길상을 향해 길상, 당신의 출발은 나의 운명입니다. 당신이 조선 땅에서 모든 것을 걸었듯이 나는 이제 이 만주 땅에서 나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당신의 무사 귀환이야말로 나의 투쟁의 완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국경 지역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길상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일본 관원이 길상을 쫓는다면 그들은 수많은 길상을 쫓게 될 것이다. 길상의 귀국이 임박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서는 정염이 활활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사랑, 독립, 복수, 생존 이 모든 것이 뒤섞인 시대의 경랑이었다. 나는 돈을 벌었고 길상은 피를 흘렸다. 나의 정념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함께 서인의 토지 위에 서겠다는 불같은 의지였다. 이제 나의 아들 황국은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고 나의 남편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나의 방식대로 조국의 해방을 준비할 것이다. 토지는 이제 나의 운명이다. 나는 이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길상의 돌아옴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길상의 귀향이 다가왔다. 나의 고독한 투쟁도 끝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경랑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의 심장은 쪼개졌으나 나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음을. 나는 이 북극의 풍우를 딛고 나의 토지, 나의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내가 흘린 눈물과 피는 모두 미래의 조선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심장을 쪼개어 조선 땅으로 보낸 최서희는 만주에서 돈과 의지를 지키고 길상은 목숨을 건 남도 여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다음 편 토지 2부 3권에서 압록강은 흐른다에서 서희 일가는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 토지와 함께 해주십시오.